반갑습니다.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철환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산 지역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게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맨날 수업 받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미있게 하려면은 교실에서 그냥 앉아서 수업 듣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이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사와 관련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모임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 안산학연구원에서 안산포문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연결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4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요. 작년에 그 신길동에 선사유적지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신석회 선사유적지 있는데 거기랑 그 다음에 원곡동에 다문화거리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학기에 성호기념관,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 지금 이제 강의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2학기 이제 선생님들이랑 지난주부터 이제 회의 시작해서 프로그램 개발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최용신 기념관이랑 3.1운동, 그 수암동에 그 안산구 앞쪽에 보면은 비석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었는데 3월 31일 날 이제 그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들이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서정훈 선생님을 작년에 잠깐 뵀었고, 그 다음에 올해 한두 번 이렇게 뵀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저도 와서 처음 봤는데, 이런 거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문당이 뭔지는 아시죠? 여기 부곡동에 있는 진주유 씨 집안의 안산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선시대 양반 가옥이거든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도 여기를 이제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서정희 선생님이 저 여름방학 때 이제 딴 데 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셔서 이거를 부탁하시길래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도 못하고 거절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또 사실은 훨씬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 저한테 밀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맡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때 되면은 막 이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수업하는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도 대답하고 난 다음에 주제 받고 난 다음에 더 난감했었고요.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했지만, 선생님으로서의 최용신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려야지라고 했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쭉 저도 주제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이 강의 다 끝나고 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김용국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저도 그 교수님이 쓴 글들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전문가가 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선생님으로서의 최용신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받고 난 다음에 고민한 게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글을 쓰고 작업하는 시간들보다는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 최용신 선생님은요, 이분은 아시죠? 예, 누구시죠? 예,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1949년에 그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흉탄에 맞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국민장을 치릅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 치렀던 장례식장에 30만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의,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가족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려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보통이죠.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 분들은 이런 국민들의 추모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도 이제 따로 모셔서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보다 14년 전인데요. 1935년 1월 8일 새벽에 이 안산의 샘골에서 26의 젊은 여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동네장으로, 그러니까 샘골 마을장처럼 샘골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강의 들으시면서 얘기가 있지만 최용신 선생님이 돌아갔을 때 그 원산에서 가족들, 최용신 선생님 가족들이 와가지고 최용신 선생님 모셔가려고 해요, 수원에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 딸이고 동생이고 이러니까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혼자였던 김학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랑 약혼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해 4월 달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집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가로막아요. 안 된다. 최용신 선생님 보내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랑 약혼자가 마을 사람들을 못 이겨서 최용신 선생님 여기 그냥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흔치 않은 일들이죠. 보통 아무리 이렇게 많은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 지역에서 와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의 장례까지는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시신을 갖고 계속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이제 최용신 선생이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안산의 샘골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최용신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은 정시에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앞쪽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용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지난번에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길지 않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용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의 최용신을 이해하려면 최용신 선생님이 일제시대 1909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용신 선생님 교육도 일제강점기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최용신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교육했던 교육활동들도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빼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시기별로 어땠는지 좀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최용신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혹 그 시기에 일본의 교육 정책이랑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자분들, 그 다음에 동료로 있으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연구하셨던 분들의 그 말들, 증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용신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일까, 교사로서의 최용신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용신 선생님은 1909년 8월 12일 날 그 한경남도 원산 두남리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제가 드렸던 자료에 오타가 있었더라고요. 이남 삼녀의 제일 큰 맏언니가 용순인데 제가 이렇게 딴 글 정리해 놓고 하면서 붙이면서 언니라고 그냥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용순이라고 하는 큰 언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풍, 시향, 최용신 선생님, 그러니까 넷째입니다. 이남 삼녀의 넷째고, 이제 동생 용경이 있었고요. 두남리 같은 경우는 동해바다가 보이는 원산이 우리나라에서 인천, 부산 다음으로 개항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개항기에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원산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했던,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런 수영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 문물이 빨리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서구화가 빨리 진행이 됐던 곳이고, 이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원산학사라고 하는 최초의 사립교육기관들도 이제 원산에서 처음 만들어지죠. 이제 그래서 최용춘 선생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에 종사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9살 되시던 해에 두남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이게 2년제 학교입니다. 뒤에 그런 얘기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는 동네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여기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가 졸업이 안 돼요. 초등학교를 6년을 다녀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그거를 온전히 다 다닐 수 있게 학교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2년 다니고 끝나고 4년 다니고 끝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두남학교는 이제 두남리에 있었던 학교인데, 그러니까 요 생골강습소 같은 것보다 약간 규모가 있는 정식 학교인데, 이제 여기에 입학했다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에 류씨 여자 보통학교, 저게 초등학교입니다. 저기서 6년을 마저 맞추고 15살에 졸업을 해서 15살 되던 해에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요. 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 배화 이런 흔히 얘기하는 여자 명문학교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루시여자 고등보통학교 입학한 다음에 약혼을 하고요. 김학준 선생하고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1928년에 루시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합니다. 총 20명이 졸업을 했었고요. 저 때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용심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진이 이제 뒤쪽에 앞에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4분의 사진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교문에서 능촌으로라고 하는 글을 당시 신문에 실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주목받던,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면 지금 요 졸업한 게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초등학교를 요새로 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숫자가 2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남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10%도 안 됐고요. 그게 남녀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제가 연배가 저보다 어리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공부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자 형제가 있는 경우에 공부 잘 안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학교 공부할 때도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이제 가정들 보면은 이제 너는 딸이니까는 상업학교 가서 나중에 취업하면 되지 그러고서는 여상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여상 다녀서 회사 다니다가 이제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반대하는데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대학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 후배로도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후배로, 그러면 되게 부르기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가던 시절이 1980년대였는데도 그랬는데 최용신 선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1920년대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를 자기 이제 딸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집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학교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의 교육률이 굉장히 낮았던 시대인데 거기서 지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드문 일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는데도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굉장히 교육 환경은 척박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요. 같은 해 4월 달에 협성 여자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되는데 이제 그때 하령회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 모임을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뒤에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최용신 선생을 다루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저 글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왼쪽에 있는 황애덕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할 때는 황애덕. 그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시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거를 쓰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김한란, 나중에 이대 총장을 하는 저 두 분을 협성여자신학교 시절에 만납니다. 특히 이제 왼쪽에 황혜덕 선생이 최용신 선생한테는 가장 이제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되시는 분인데요. 이제 저분이 농촌 사업, 농촌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제 이런 샘골같이 농촌 활동을 할 수 있고 강습소를 열 수 있는 곳을 계속 물색을 하고 이제 일정하게 장소가 찾아지면은 이제 당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이렇게 파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곳에 나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황해도에 한번 나갔다 오고 강원도 포항 옥마동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 같은 경우는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 농촌 활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1931년에 온 곳이 샘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 바로 직전에 교내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당하고요. 1931년에 왔는데 이때는 이제 YWCA 여기가 감리교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제 여기 재정은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샘골로 보내가지고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이렇게 하셨냐면은 지금 샘골교회 가보셨죠? 샘골교회에 있는 거기서 하시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학생 수가,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이 처음 강습소를 연 건 아니고 이전에 이미 장명덕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강습소를 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한 40명 정도가 됐었고, 그래서 선생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최용신 선생이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40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수가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 한 해 정도 지났을 때는 이미 100명이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터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인들도 와가지고서는 예배도 보고 모두 해야 되는데 학생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교회 자체가 강습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습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32년 5월 달에 강습소 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때 샘골 모습입니다. 지도가 있으시죠? PPT,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샘골 교회고요. 나중에 세용신 선생님 모셔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성태산이라고 되어 있는 요쪽이 지금의 안산 일대에 있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안산 일대, 그 다음에 42번 국도, 그 다음에 일동 성호일선에서 성호기념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요렇게가 지금은 저기 4호선 전철 지나가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쪽에 공동묘지에서 여기 모셔져 계셨던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철도가 그 협계열차, 수인선, 지금 이제 다시 지하철로 놓이게 될 그 곳이고, 그 앞쪽에 본호동 쪽에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수도를 다시 이제 짓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8월 달에 발견을 하고 10월 달에 추석 놀이를 하고요. 저 추석 놀이를 하면서 이제 이제 샘골 사람들이 어이구, 괜찮으신가요? 뭐가? 괜찮습니다. 어이구. 선생님 기가 세고. 저 추석 놀이를 하면서 생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애를 교육시키는 게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는 뭐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이제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가서 이제 꼴 배우고 땔감 배우고 농사 짓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했던 시절인데, 강습소 이렇게 보내고 간다면 이제 저기서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회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을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교육의 효과를, 이제 평상시에 집에서 뭐 이랬던 애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 이렇게 유치원 학예처럼 발표회 가셨을 때 들었던 느낌들, 그것들을 이 당시 부모님들이 보는 건데, 이제 지금 저희는 그런 것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잘한다 뭐 이렇게 하고 말지만, 이때는 이게 처음 경험이거든요. 학예를 처음 봤을 때의 경험, 이거는 굉장히 학부모님들한테 강렬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이제 저게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도 따로 다 준비해서 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고요. 이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습소 정초식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강습소가 낙성이 됩니다. 이제 그 찍은 사진은 좀 뒤에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운동회를 개최하고 뭐 이렇게 쭉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때 생골 강습소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YWC에서 매달 30원씩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기 보고서고요. 가서 보고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생골 강습소를 지을 때 지금 아래쪽에 이제 동네 부녀자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분들이 이제 푼푼히 모은 돈들, 요새로 치면 개죠. 마을에서 개 같은 게 이제 구우개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이제 닭을 키워가지고 알을 낳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팔고 이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소를 사고 뭐 이러는 개가, 마을 개가 있었던 거예요. 동개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을 갖다가 이 강습소를 지겠다고 하니까는 300원을 떡 내놔요. 그러니까 최용실 선생님 연봉이잖아요. 그 내놓는데 최용실 선생님 이걸 다 받지 않고 이제 절반만 받고 절반을 돌려드리는데 그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왼쪽 분은 박용덕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생골 강습소에 있는 그 땅 있죠. 그 땅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냥 본인 땅이었는데 이제 가서 찾아가서 이만해서 이제 강습소 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 땅 써라라고 해서 강습소를 내놓으신 분이 왼쪽에 박용덕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염석주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아시죠? 이제 신간회가 전국 단위로 한 4만 명이 넘는 이제 회원을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인데 1927년에 만들어졌던 단체인데요. 그 신간회의 수원 지역의 부회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 아버님도 원산의 그 신간회 부회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명망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이제 부회장을 이루려면은 재산도 또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최용신 선생이 처음 왔을 때는 저 염석주라고 하는 분이 되게 깔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어디 여자애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게 뭐 제대로 하려나 뭐 이렇게 되게 깔보다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최용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강습소 지을 때 이제 돈을 이제 기척을 해서 강습소가 지어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강습소가 지어질 때 재정적으로 큰 뒷받침이 됐던 분들의 사진이고요. 근데 이 돈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서 이제 목수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충분치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용신 선생님이 직접 이제 나무도 나르고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증언들 보면은 강습소를 지을 때 돌 나르고 흙 나르고 나무 나르고 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힘합치고 어렵게 지은 게 이제 생골 강습소였던 거죠. 넘어가죠. 그 강습소 짓는 장면 그 동화책이고요. 강습소 지은 다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1933년 사진인데요. 그 아랫줄에 오른쪽에서 둘, 넷, 네 번째 계신 분이 다섯 번째 계신 분이 최용신 선생이고요. 그리고 1934년, 그러니까 31년에 오셔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 1934년 3월 달에 일본 유학을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최용신 선생의 오빠도 있었고요. 약혼자도 일본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오빠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큰오빠였던 최시향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에 동생도 가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연고가 막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이 공부한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그 고베 여자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서 사회사업과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잡지에 기고도 하고 그러는데 6개월 만에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각기병이라는 병 아시죠?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제 이 각기병 걸리면 이제 다리에 감각도 없어지고 이렇게 좀 되게 불편해져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있어서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만 해도 좀 이제 나아졌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서 이게 점점 다시 심해져 가지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그 6개월 만에 되돌아오고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골 강습소 상황도 안 좋아가지고 YWCA에서 계속 재정보조금이 들어왔었던 게 끊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생골 강습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그 잡지에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고문도 농민의 하소연이라고 하는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 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그 농민의 하소연에 나오는 글인데 그 나가 있는 그 책자의 글자가 보이시나요? 예. 그 중간에 보면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불쌍한 어린이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강습소가 폐쇄된다는 원통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곡식을 심으면 1년에 개가 되고 사람을 기르면 100년에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강산을 개척하고 이 계열을 발전시킨 농촌의 어린이를 길러주세요. 뜻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글들을 신문에 싣습니다. 근데 이런 호소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정은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끊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열정들이 이제 그 중간에 당시에 이제 수원고등농민학교 이제 그 서울대학교 농대 전신이 이 수원에 그러니까 그 서울대 농대가 수원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 전신이 됐던 이제 수원고등농민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 유달령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최용신 선생님이 찾아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계기도 요 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이야기들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파서 돌아오셨잖아요. 34년 9월 달에 아파서 돌아오셨으니까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는 좀 쉬셔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쉬고 나니까 사람이 건강이 다 그렇죠. 한 달, 2달 이렇게 쉬고 나니까 이제 몸이 좀 나아지죠. 그러니까 나아졌는데 이게 완전히 나을 때까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의욕이 넘치고 열성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좀 몸이 나아졌다 싶으니까는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다시 무리가 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래 지병이었던 각기병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무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각기병이 비타민 B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 먹는 게 그 말씀하시는 거는 뭐 보리, 팥 이런 것만 드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어차피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아마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받았던 30원,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받았던 돈들도 끊기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실 때는 장중첩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창자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만 보면 이렇게 저희 가끔 가다가 호스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꼬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는 게 장중첩증이라고 하는데 그 병으로 결국은 수술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낫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셨을 때의 그 유언이시고요. 그 유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지난주에 이제 좀 자세히 그 김용국 박사님 설명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최용진 선생 일생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일제강점기에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려고 했느냐. 일단 가장 큰 목적은 교육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애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애가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하나는 중3, 중1 이르는데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듣잖아요. 초등학교 되면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하고 이제 중학교 되니까는 한마디 하면 두마디예요.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이러니까 아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 말을 안 듣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이제 저희 조카애나 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근무하니까 저희 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보면은 이제 머리가 크고 애들이 잘하고 아는 게 많아지면은 어른들 말을 다 믿지 않죠. 그리고 자기 생각도 강해지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 20살이 됐고 30살이 됐는데도 남이 하는 얘기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멍청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교육시키고 이제 기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똑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본다고 하면 일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교육시키는 거는 자기들이 통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죠. 그래서 일단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다고 전혀 이제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친일파 이렇게 부르지만 뭐 이렇게 이완용 같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친일파들 이외에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통치 정책에 잘 협조할 만한 협조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협조자들에게는 일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주 일정한 수준의 제한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적당히 그 다음에 이론교육이나 철학교육보다는 기능교육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정도는 시키고 두 번째 보면은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까지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1910년대는 아예 대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든지 다른 나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런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그러면 알았어 우리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고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 이게 서울대학교 전신이라고 하기는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 서울대학교로 바뀌는데 중간에 이제 그 국립대학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학교 체제가 바뀌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형식상으로 보면은 그냥 서울대학교 전신이 되는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등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도 이제 좀 심도 있는 이제 학생들이 뭔가 이제 자기 삶이나 그 다음에 국가,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기능 위주의 교육들, 그러니까 실업 교육들이죠. 동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읽을 정도의 그런 기능 위주의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침들이고요. 이 방침들은 식민지 교육이 끝날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약간의 변화들만 주게 되는데요. 그 변화들이 총 4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교육연식이, 2차 교육연식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시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저 4번째 4차 교육연식이는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1차 교육연식은 이제 그 전에 대한제국 시기부터 이제 학교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일제에 맞게 교육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시행한 게 1차 교육령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들어간 바로 다음에 그 1차 교육령이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에 시행되는 2차 조선교육령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대에 1차 교육령처럼 이제 계속 통치를 하다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교육을 관철시키는 형태. 그래서 이제 1차 교육령 시기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질은 그닥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아마 문화통치 시기라고 배웠던 그 시기의 교육이 요 2차 교육령 시기랑 거의 겹치고요. 그 3차 조선교육령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용신 선생님이 공부했던 시기, 그 다음에 생골 강수서가 운영됐던 시기는 이 2차 교육령 시기랑 거의 겹칩니다. 최용신 선생님 그 1차 교육령 시기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입학하게 되는데, 루시아자 고등보통학교 입학하는 게 18년이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요. 3차 교육령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최용신 선생보다 한 해 뒤에 태어나셨거든요. 1910년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 뭐 숙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 일제시대 얘기 막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해주시던 일제시대 얘기가 언제 얘기인지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때 시기인 거예요. 요 3차, 4차에 해당되는 1937년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본이 이제 일본이 요 앞선 시기에 어떤 과정들을 걷냐면 이제 1929년, 30년대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의 나라들 중에서 그 좀 이제 후발 선진국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닥쳤던 어려움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못 찾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전쟁을 계속 주변 나라를 침략해 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침략해 나가는데
그럼 이제 1차 제단 때 졌던 나라잖아요, 독일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독일이랑 싸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면 1차 대전 때 워낙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전쟁을 좀 일단 피하자. 그래서 독일한테 계속 얼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알았어. 그러고 또 침략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뭐 이러면 네, 그러고 있다가 좀 침략하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뭐 여러 지역에 계속 독일의 영토들을 늘려가는 작업들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게 1931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갖다 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영토를 넓히고 전쟁을 하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된 게 1937년의 중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히 전쟁 체제의 국가로 가게 돼요. 전시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2차 교육령 때 주어졌던 많은 혜택들이나 그 다음에 조선인들의 권한을 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본 입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줄게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게 37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령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4차 교육령 같은 경우 그거를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끌고 가는 그런 시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제도 보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1차, 그러니까 1911년부터 1922년 사이에 그 학교 제도는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통학교 4년 다니고요, 고등보통학교 4년 다녀야 되고, 이제 위쪽 아래쪽은 이제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없죠, 지금.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도 4년짜리, 3년짜리, 3년 또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풀로 교육해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통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여길 가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요. 여길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누가 다니면 학생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서 완전히 차별을 두고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그 다음에 공부하러 만약에 오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게, 이렇게 교육제도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거기다가 이런 보통학교가 그러면 많이 있느냐? 많지도 않고요. 3개 면에 하나씩 둡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초등학교 하나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숫자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 지리 같은 거 안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민족교육 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학교가 제대로 없을 때 이제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하던 기관 중에 하나가 서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아는 하늘천 따지 배우는 서당이 아니라 신식교육을 가르치는 서당들이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규칙들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의 고등보통학교라고 해서 지금의 중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를 그 24개를 만드는데 저게 총 10,000명, 정원이 10,000명입니다. 근데 저게 전체 인구 숫자에서 비하면 0.045% 취약률이. 그러니까 이때는 고등학교 나온 게 지금의 서울대학교 박사보다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자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니다가 다 건드리면 다 대학 나왔잖아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문제죠. 이제 근데 이때는 그런 정도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 이런 불만들이 3.1운동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학교 6년짜리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저 6년짜리가 만들어진 게 다 6년짜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4년짜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짜리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4년짜리 나오면 다시 6년짜리로 가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조금씩 늘었죠. 앞에 시기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기간이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 학생들이랑은 구분해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예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 자는 오른쪽 과정으로 가고요.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선인, 일본인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앞선 시기에 그렇게 구분하니까 불만이 되게 크니까 그러면은 그걸 풀어줄게 그러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똑같죠 결국은.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 학생들은 왼쪽 과정을 거쳐가고 일본 학생들은 오른쪽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 시기도 대체로 비슷한데 이제 이 시기는요 조선어를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제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공부 시간이 3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본어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범학교가 이때 만들어지고요. 아까 3개면에 학교 하나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는 1개면에 학교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 같은 경우로 해서 학교가 어디 있었냐면 안산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예, 안산초요. 그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황제가 지은 학교예요. 그 안산초에 나중에 가시면은 그 개교 연도수가 그 100주년 기념탑 세운 거 보셨나요? 기념비 세웠는데 그 연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거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100주년 기념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언제적 기준으로 했냐면 그게 제 기억으로 1911년인가 12년인가 그런데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 이제 일제강점기 제1차 조선교육령 이후거든요. 그게 그때를 개교 기념일 이제 개교 연도로 해가지고 100주년 기념식이라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학교가 고종황제 시절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학교가 바뀌고 체제가 바뀐 거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학교부터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땡겨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고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계속 이제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쪽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그거를 바꿔서 해서 가서 보면은 그 몇 주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바뀌어져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일면 일교주의에서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시흥군 수암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암에 안산 보통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반월초등학교, 반월보통학교는 수원군 반월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샘골 같은 경우 수원군 반월면 샘골 이랬으니까 이제 반월초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안산 지역에 2개 보통학교가 이렇게 지금의 안산에는 이제 당시에 면이 이렇게 2개가 걸쳐져 있어서 보통학교가 2개 만들어졌고요.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3차 교육령 시기로 넘어가면은요, 구분이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한국신민화 정책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차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우리랑 똑같이 교육을 받아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소학교, 그 다음에 고등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해가지고서는 일본의 교육제도 안에 한국 학생들을 다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대신에 수업도 다 일본어로 진행을 하죠. 교재도 모두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시간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교육목표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 내선일체라고 해서 이제 저 내라고 하는 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한다라고 해서 조선 일본인 구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을 한국에 대한 공부들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 지리, 한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드는 교육이 실시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일제강점기에 얘들 이래서 되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시기가 이 시기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제 국민학교로, 소학교로 국민학교로 바꾸게 되고요. 저희 이거 95년까지 이렇게 썼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꿀 때까지요. 그다음에 4차 교육령 시기는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바뀌는데 대체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3차 교육령 때보다는. 근데 이제 그때보다 더 심해진 거는 각종 군사 문화들이 학교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회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일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이는 거죠.
그게 요 시기부터 시행이 돼요.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1944년 이후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그 긴장감들이 학교 교육에 그대로 들어와서 학교에 군사문화, 병영문화가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런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천황 궁성 사진, 천황의 사진이나 그다음에 궁성 쪽에 보고 예배한다든지 또는 한국 시민선사를 낭독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장기에 대해서 격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생깁니다. 저 부분들은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경험했던 문화들이 이때 만들어졌던 일본의 교육 방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던 거죠. 자, 너무 막 정신없이 제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지금 8시 반에 끝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시계 보고 계속 제가 하는데 최대한 시간 맞춰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제가 앞에 두 가지를 좀 빨리빨리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에 최영주 선생님 일생은 뭐 지난주에도 공부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 공부하실 텐데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아 맞아 그때 그러셨지 뭐 이렇게 연도까지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 뒤에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실 때 아 최영시 선생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도는 이렇게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최영시 선생이 공부했던 시기에 일제 교육 그 다음에 일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의 교육 제도를 간단하게 아마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최용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요 자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교사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료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나는 애들한테 어떤 선생님이지? 뭐 이런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반문하게 됐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지금 뭐 자녀분들이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예? 예, 학생을 사랑해주는 선생님. 그렇죠. 또 어떤 선생님?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네?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아, 자기의 주관이 명확하신. 예. 또 어떤 선생님이면 좋을까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억나는 선생님 없으신가요? 아, 이 선생님 진짜 좋았는데. 인성이 바른 선생님. 착한 선생님. 대체로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좋은 선생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제 그렇다고 너무 못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좋으면 좀 고민이 되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뒤에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1990년대에 조사했던 자료인데, 가장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왼쪽이 학부모, 오른쪽 학생인데 거의 크게 다르지 않죠.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인격이, 선생님 인격이 훌륭하신 선생님. 아까 인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4번, 5번이
뒤에 가서야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에 대한,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줬는지 사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아, 이 선생님은 참 좋았어, 이 선생님은 참 안 좋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교육학 배우면서 다 봤던 자료인데도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땐 제가 교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보느라고 외우고 막 이랬던 거면 이러고서는 했었는데, 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들도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서 아, 그 선생님 되게 좋았었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 좋은 선생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사로 지금 20년 넘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동안 학생들 만났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만나야 될 이제 부분들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만나야지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어떻게 학생들을 만나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시간이 됐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이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최영실 선생님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되게 엄격하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기준을 가진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당신의 기준이 굉장히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이 그 보조교사로 일했던 황종우라고 하는 분이 했던 건데, 그분은 신경질이 많아요. 아주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최영실 선생님한테 불만 되게 많아요. 이게 전문, 이렇게 인터뷰한 전문을 읽어보면 되게 불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제가 듣고 직접 나눈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인터뷰한 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좀 되게 불만 섞인 거로 이렇게 글만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다가 안 되면 애들을 막 두드려주고 발끈발끈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땐 이런 막대기를 들고 막 때리죠. 애들을 해추리 교육이라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잘못하거나 잘 못 쫓아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엄격하게 학생을 이렇게 그 다그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 때도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학생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황종우라는 분도 나이가 꽤 어리거든요. 10살 이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황종우 선생님도 엄청 혼냈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막 마단칩니다. 그럴 정도로 신경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어떤 투로 얘기했는지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혼났던 장면 생각하면 이렇게 막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얼걸지만 이 천연도 앓으셔서 곰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뒤에 이제 그 자료들 읽어드릴 텐데, 요것 때문에 이제 당신 이 생김새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되게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인품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준수하고 감동력이 있고 설교도 잘했어요. 그리고 발끈발끈하는 그 성질이 그 사업을 하게 한 거죠. 느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으로서 최영신 얘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아, 맞아, 이분 되게 엄격하신 분이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였던 이덕선 선생, 이분은 나중에 그 어디 연희 전문인가 어디 졸업하셔가지고 그 중학교의 과학 선생님으로 30년간 근무하셨던 선생님 제자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짓궂게하거나 남을 괴롭히다던가, 그 다음에 지각을 한다든지 흐트러진 생활 태도를 한다든지 숙제를 안 해든지 뭐 이러면 선생님이 크게 화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뭐 화내는 게 앞뒤 없이 본인 성질에 못 이겨서 화내고 이러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학생들을 다루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로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글인데 그 학생들한테 구슬치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보셨죠? 저 어렸을 때 이거 구슬치기 날 새는 줄 모르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되게 많이 혼났는데, 그러니까 저희 때도 구슬 되게 귀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거의 한참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진짜 구슬이 귀해서 막 일본에서 가져오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런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서는 이제 게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네모, 세모 이렇게 쭉 그려놓고 이제 구슬치기 해가지고 제일 이제 다이아몬드가 제일 윗자리의 도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나머지 구슬 따먹고 이런 게임을 학생들한테 가르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슬치기 가르친 얘기들도 그래서 아, 저 때도 구슬치기 했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정방문을 안 다니죠. 지금은 선생님들이 가정방문 다니면은 서로 민폐기도 하고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이때는 뭐 어차피 그 아까 마을 보셨잖아요. 옆 한 집 건너 다 그 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분들 이제 좀 멀리 사는 집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데, 이제 아까 했던 그 이덕선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던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가정방문 다니면서 이제 본인 집에 오셨는데 이렇게 자기 집에 앉았던 장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가 앉아 있고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저런 학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번째 줄이죠. 그래서 내 잊지 않는 게 얘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니까 어머니 용기 내시고 잘 키우시라고. 훌륭하게 될 겁니다. 생전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어보겠어요? 그렇지 않우? 그리고 나는 선생님께 대한 존경이나 확고한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저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저 이덕선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결국 나중에 고등보통학교까지 졸업하고 연희전문 나오고 이래서 교사 생활까지 쭉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최영식 선생이 해줬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뭐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공부를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분한테는 최영식 선생님이 어머니 했던 그 얘기,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격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거의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60년 뒤에 남아있는 기록들인데, 이제 그때까지 저 얘기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어디에 갔다 오면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이러지 않거든요. 얘기하면서 막 이제 선생님 찾아가는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덕선이라고 하는 분은 그 최영식 선생님이 일본에 잠깐 갔다 왔었잖아요. 고베야자 신학교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그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학교랑 이렇게 거리가 좀 꽤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한 10리길 가까운 거리를 뛰어서 와서 선생님을 찾아왔었다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학생들 졸업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굉장히 제가 보면서 안타까운 게 최영식 선생님이 안 계시죠. 이게 1935년 3월 20일이라 선생님이 1935년 1월 8일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졸업시켜야 했었던 그 학생들 사진입니다. 이제 제가 보면서 제일 짠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그 최용식 선생이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했는지는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인데 첫 번째 제일 이제 그 이제 수술이 잘 안 되고 이제 돌아가실 거를 알고 아시게 되죠.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하나씩 꺼내놓는 게 결국 유언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YWC에서 이 지원금이 끊기고 그래서 강수를 폐쇄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갈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사랑하는 천국 강수소, 이 천국은 샘골이죠. 그래서 샘골 강수소를 영원히 경영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첫 번째 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학생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세 번째 얘기고, 네 번째는 이 전도장장한 이 학생들, 우리 학생들 어찌하니 이런 한탄스러운 말들을 세 번째, 네 번째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이제 이 생골 강수소가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결국 이 마지막 유언 때문에 최용신 선생이 안산에 그 묘소가 남게 되는 거죠. 그 가족들이나 이제 약혼자가 이제 데려가고 싶었는데 못 데려갔던 이유가 이 마지막 유언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칠 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죠.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열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새벽부터 새벽 4시, 4시 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선생님으로만 온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주제 쭉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을사업가, 농촌개몽운동가,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으로서 이래서 와가지고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고 놀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잘 살아야지 우리가 힘이 세지고 그래야지 독립을 할 수 있으니까는 나가서 일하라고 막 사람들을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와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그런데 아까 농민의 하소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생골강수소 재정이 끊겨가지고 이제 단리만이 막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야목리라고 아시나요? 저쪽 매송 옆에 이제 지금 화성 소속으로 화성군 야목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워낙 잘 되니까 최용식 선생한테 우리도 강습소 열게 해달라고.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최용식 선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아니 여기도 지금 돈이 없어서 닫고 그만두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인데 와서 해달라니까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요청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면은 있어 보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고등농민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사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지원금을 받고 그거 가지고서는 야목리 감수소를 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 동창이었던 친구가 와서 이 야목리 감수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목리 감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최용식 선생의 스승인 황해덕 선생의 6번째 강습소가 되는데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셨던 것들이 이런 열정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던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교육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가끔 가다가 아까 이제 제가 일본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게 요 시기는 일본어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됐지만 이제 한글 교육을 못하게 했던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때 기억하면서 이제 한글 교육하다가 잡혀갔느니 뭐 이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글 교육을 하다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강습소라 정규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년제 보통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는데 생골 강습소는 2년제로 되는데 요새로 치면 약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요새는 약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야학 같은 개념이라 정규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년 하고 난 다음에 4년짜리, 6년짜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은 딱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쭉 나오는 자료들이 뭐냐면 이제 원래 여기서 가르치는 건 이런 거 가르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 이상을 가르쳐 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성경 같은 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가르치느냐. 근데 이제 그 여기가 교회에 속해 있는 곳인데 성경을 안 가르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나 그 다음에 뭐 수신이나 한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거 가르치냐면 자꾸 민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꾸 뭘 가르쳐 주냐면 모세의 출애굽기.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에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당시에 그 탈출한다라는 게 조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교육이 되니까 이제 한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육 내용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정호 선생이 이제 뒤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농민아 소연은 아까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교육 관련된 얘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부분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제 중에 뒤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최용신 선생님을 다루는 주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제 최용신 선생이 이렇게 굉장히 헌시적으로 이제 샘골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최용신 선생이 이거 공부를 좀 제대로 시작한 건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쭉 틈틈이 이렇게 자료 보면서 보는 가장 큰 느낌은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다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실천하신 분이 최용신 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인으로서의 선생님을 제가 든 이유는 제 주제가 이 부분들은 아니지만 앞에 그렇게 열정 넘치게 학생들을 엄격하게 하면서도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이 뭐냐. 결국 기독교 신앙이 이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조금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김학준 선생과의 이야기를 제가 넣은 거는 이거는 이제 전체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쭉 주제를 봤을 때 이 설명을 해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16살에 약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26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약혼을 10년을 하고 이미 요새로 치면 완전 노처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4년에 일본에 가서 김학준 선생을 만나고 다음에 우리 결혼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아파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언의 두 번째 보면은 약혼자랑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용신 선생은 독립운동가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또는 위인전이라고 하는 그런 포맷에 좀 되게 위화감을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형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삶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론으로서의 그 모습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과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읽었던 이런 자료들 보면은 최윤희 선생이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 그 얘기들 하는 것들 보면은 막 성질이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욱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잘할 때도 있지만 되게 엄하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사랑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으로 치면 되게 젊은 여성인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데서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김학준이라고 하는 분이랑 그 사랑을 꿈꾸던 젊은 여성, 한참 이렇게 막 마음 설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최용신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공부하면서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김학준 선생은 나중에 뒤에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제 자기 컴플렉스 얘기하는 겁니다. 동료 교사였던 그 김갑순이라는 분한테 이제 약혼을 해서 첫사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되게 클 사람인데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고민이죠.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학준 선생이 일본에 와서 공부하니까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원 나오면은 그 아까 나왔던 황종호라고 하는 분한테 8원 주고, 그 다음에 22원을 자기가 쓰면 되는데, 이제 그거 학교 운영비랑 그 다음에 애들 아까 뭐 이렇게 운동회 하고 이러면은 간식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이 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가 쓰지 못하는데, 이제 그 중에 10원을 딱 띄어가지고서 계속 김학준 씨한테 붙여줬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황종호라고 하는 분이 수원까지 가가지고서는 이제 소액환을 붙여주거든요.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최용신 씨한테 많이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사랑의 감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지적 관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용신 선생 돌아가셨을 때도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펑펑 울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의리라고 해야 되니까 최용신 선생하고의 약속 중에 하나가 최용신 선생이 첫 번째 게 생고각수 없애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폐쇄하게 되거든요. 폐쇄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 대학의 교수들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조선대에 부총장인가 부학장인가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안산으로 와가지고 샘골 고등농민동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지어서 생골각수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짓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김학준 선생이 내가 퇴직하면 생골에 와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돈을 내서 땅이 몇 평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땅을 사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최용신 선생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되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최용신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샘골 그 상록수 고 지역에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없었으면 나중에 그쪽 개발되고 뭐 이러면서 그 기념관이나 생골교회 다 밀리고서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1975년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부인한테, 저는 부인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당신이랑 평생 살았으니까 내가 결혼하지 못했던 그 최용신 양이랑 나를 좀 같이 묻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 생골 고등부. 그러니까 두 분의 사랑이라는 요 이제 생각하는 감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김학준 선생의 부인이 길금복 여사라는 분인데 어떤 느낌이셨을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많이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셨는데, 하여튼 이제 김학준, 최용신 이 두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 그 인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한 번쯤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다른 주제에서 다룰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좀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최용신이라고 하는 분을 뭐 어떻게 기억할지,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 최용신이 어떤 분이냐, 뭐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한 것 같은데, 그 최용신 선생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정규 학교도 아니고 최용신 선생님은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생꺼 강수소에서 한 그러니까 31년부터 35년까지니까 중간에 뭐 뛰어 있는 기간을 한다고 해도 대략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셨는데, 뭐 교사가 어때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가져야 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쭉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측면도 있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민족 교육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신앙으로서의 자기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활인으로서의 그 사랑의 한 부분들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분한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전달드릴 수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최용신이라고 하는 분을 선생님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던 거는 이 정도입니다.